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이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당시 저는 유학을 떠났다가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외국 대학을 다니며 전공하던 경영학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졸업을 하지 못한 채로 휴학하고 돌아온 중도 귀국이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고졸인 셈이었고, 또 굳이 따지자면 30도 넘은 나이에 진로 고민을 시작해버린 셈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부잣집 딸내미가 잘난 부모 믿고 철없게 군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는 했어요. 딸은 유학을 중도 포기하고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입장인데, 친정 부모님은 건실한 건설업의 창업주의자, 경영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에게 미래를 의지할 생각은 결코 없었어요. 다만 제가 살고 싶은 삶을, 미래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놓여 있었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덜컥 사랑이 찾아오더군요. 의약품 영업직으로 일하는 남자. 맑고 선하고 무척이나 성실한 모습이 저희 눈에 확 띄었죠. 서로 한눈에 알아본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오래지 않아 프로포즈를 받은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가족은 엄마랑 나랑 형이랑 의사인 형수, 이렇게 딱 넷이야. 의사 형수 자랑은 많이 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웬 자기소개? 아, 뭔데, 응? 우리 가족이 5이 되면 어떨 것 같아? 형수 임신했대? 그럼 삼촌 되는 거네. 자기 축하해. 나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기랑 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혹시 이거 프로포즈? 미안. 내가 이벤트나 뭐 그런 쪽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 무슨 이벤트 같은 건 오글거려서 내가 싫고 그냥 약속 하나만 해주면 충분해. 약속? 열심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지금 당신 모습 평생 변하지 않겠다. 그 약속 하나면 된다고. 약속해줄래? 새끼손가락 걸까? 최고지. 화려한 이벤트도 다이아 반지도 없었지만 우리답게 소박했기에 더 설레었던 프로포즈. 너무나 행복했던 순간이었죠. 그렇게 저와 예비신랑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가득했어요. 정신 나간 예비신모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사건은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던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처음 만난 시모는 시댁으로 들어오는 저의 모습을 마주하기가 무섭게 밥상부터 차리라며 호통이더군요. 방금 퇴근한 의사 며느리가 피곤할 테니 얼른 저녁 식사를 대령해야 한다면서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한 저는 예비신랑을 돌아보았지만 예비신랑은 그 상황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눈치로 순박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고, 그 바람에 더 당황한 저에게 의사라는 큰 며느리가 슬쩍 다가와서 귓속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계산할 테니 부담 갖지 말고 나가서 먹자고요. 예비시모한테는 제가 주선한 저녁 식사 자리인 척 하자는 말과 함께요. 그렇게 저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는 채로 얼떨결에 저녁 외식을 주선하게 되었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예비시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계속 이어졌어요. 고기 굽기와 식사 수발은 아직 이름도 묻지 않은 저에게 모조리 떠넘기면서도 고기의 좋은 부위나 맛있는 반찬은 난처해야 하는 의사 큰며느리의 입에만 꾸역꾸역 넣어주더군요. 그러면서 늘어놓는 시모의 말이 참 황당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너랑 결혼할 막내 아들은 대학 나왔다. 근데 넌 고졸이라지? 그런 셈이죠. 유학 갔다가 중도에 휴학하고 돌아왔거든요. 가타부타 설명 질질 끌 것 없고 어쨌거나 너는 고졸인 거야.
아, 네. 집안은? 친정부모님은 건설업을 경영하고 계세요. 창업주시고요. 그러면 뭐라니? 예로부터 건설업 그쪽은 건달 아니면 막노동꾼이나 하는 천한 일인 것을. 직업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우리 큰며느리처럼 의사정들은 되어줘야 어디 가서 어깨 펴고 다니는 거야. 저기요 어머님, 저야 굳이 따지자면야 고졸이 맞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딸 앞에서 친정 부모님 욕 보이는 말은 땡! 고기나 뒤집으면서 듣기나 해. 아니, 제가 무슨 여기 고기 구우러 온 사람도 아니고요. 나는 장차 우리 집안을 위대한 의료계 집안으로 만들 생각이다. 그래서 네 남편 될 사람도 의약품 업체에 취업시킨 것이고 여튼간에 너는 보잘것없는 고졸이니만큼 우리 훌륭한 의사 큰며느님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살 각오나 다지려무나. 살다 별 진짜 아우 제가 입만 열었다 하면 말을 툭툭 잘라먹지를 않나. 그놈의 고졸 타령에 친정부모 욕보이기는 일쑤에 겉도 모자라 우리 위대한 의사 큰며느리 찬양까지. 예비 시모는 첫인상부터가 상종을 하면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그런 시모 앞에 앉은 예비 신랑은 여전히 뭐가 문제인 줄도 모르는 채로 순박한 미소만을 짓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더 듣고 자시고 할 게 뭐 있나요? 고기 굽다 말고 자리를 박차듯이 나와버렸어요. 참 신기한 건 보통 시모가 그 정도로 감싸고 돌면 의사 큰며느리가 오만방자에 기고만장할 법도 한데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제정신 박힌 사람이 바로 그 의사 큰며느리라는 거였어요. 제가 고기를 굽다 말고 자리를 박차며 나와버리자 의사 큰며느리가 쫓아나와 대신 사과하더군요. 예비 시모의 만행을 대신 사과하는 의사 큰며느리의 모습은 딱 봐도 이런 일 한두 번 겪어보는 것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시어머니가 좀 그래요. 원래는 안 이랬는데 제가 며느리 되면서부터 저렇게 변했네요. 뭘요? 그쪽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그쪽이라는 말은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그 사람은 시댁 식구들 중 유일하게 제정신 박힌 사람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보듬어 줄 줄 아는 사람이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진심을 털어놓게 되었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고민이 되기는 하네요. 집안 사람들도 분위기도 다 이상하고 입만 열면 고졸 타령에 친정 부모님 욕까지 보이는 시모랑 누가 살고 싶겠냐고요. 그래요. 이해해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못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집안에 시집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에요. 네? 하루 제대로 겪어봐서 알잖아요. 절대 쉬운 집안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도 이 집안에 시집 온 거 후회하는 중이고요. 너무 힘들어. 큰 의사 며느리가 털어놓은 뜻밖의 진심에 저는 어리벙벙할 뿐이었어요. 이 기괴한 집안과 제정신이 맞는 건지 의심스러운 시모. 그런 시모 앞에만 서면 멍충이가 되어버리는 예비신랑. 그리고 세상 포근한 기운과 상처받은 느낌을 물씬 풍기는 의사 큰며느리. 이게 대체 무슨 조합에 무슨 난리인지. 그때의 저는 몸소 겪은 상황들을 도무지 이해할 재간이 없었기에 며칠을 혼란스레 보낼 수밖에는 없었어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 이 정신나간 모자는 저에게 생각을 정리할 여유조차 주지를 않더군요. 파투나 버린 첫 인삿날로부터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정신나간 모자가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정신나간 모자는 늦은 시간에 약속도 없이 쳐들어온 것도 모자라 내가 사돈입네, 나는 사위입네, 알아서 모시라는 듯 거들먹거렸고 친정 부모님은 그런 두 말종을 향해 황당하다는 시선만 보낼 뿐이었어요. 정신나간 모자가 친정 부모님 앞에서 또 무슨 헛짓거리를 할까 걱정한 제가
둘을 내보내려는 찰나 예비 시모가 흉악한 입을 열고야 말았어요. 결혼시켜주는 대신 우리 훌륭한 의사 큰며느리에게 병원 하나 차려주는 걸로 퉁 칩시다. 미치겠네 진짜. 아닌 밤중에 남의 집에 약속도 없이 쳐들어온 주제. 그건 또 무슨 소리래요? 큰며느리한테 못 들었어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는 얘기? 꼴에 튕기기는? 뭐요? 아닌 말로다가 파혼을 놓아도 훌륭한 의사 큰며느리 있는 집안에서 놓아야지. 고졸 외동딸에 양아치 건설업이나 하는 그쪽에서 파혼을 놓는다는 것이 경우에 맞다고 보니? 그 애지중지 아끼는 의사 큰며느리는 정작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질투는 그만하면 됐다. 진짜로 파혼을 놓아버리기 전에 자중하고 어디 사돈분들 생각이나 들어보자꾸나. 아니, 당사자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해요? 왜? 큰며느리에게 병원 하나 차려주는 게 부담스럽니? 너희 부모는 그 정도 능력도 안 된다든? 의사 있는 집안에 고졸 외동딸 시집 보내려면 그 정도는 해와야 수지타산이 맞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신이 아득한 우주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지들은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라고. 입만 열면 험담도 모자라서 이제는 병원까지 차려다 바치라는 꼴이라니. 맙소사. 더 기분 나쁜 건 예비신랑의 태도였어요. 예비신랑은 아주 한술 더 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의사 형수에게 해다가 바치는 병원 건물의 명의는 자신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자기 혼자 정해버리더군요. 전 그제서야 눈치를 챈 거죠. 참 좋은 사람인 줄로만 알았던 예비신랑이 사실은 엄마 치마폭에 쌓여 사는 마마보이였던 데다가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사실에 눈이 멀어버렸다는 것을요. 눈치를 챈 저는 일단 하찮은 예비신랑은 가만히 있으라는 한마디로 구석에 찌그러뜨려 놓고는 다시 예비시모에게 맞섰어요. 웃기고 있다 정말. 저기요. 그러는 그쪽 집안은 얼마나 잘 사는데요. 그래, 인정하마. 우리 집안 당장은 별 볼 일이 없다만 근데 우리는 의사며느리 있다. 그러시던가 그럼. 나 말고 잘난 둘째 의사며느리 데려다가 원하는 의료계 집안 만들면 되겠네. 당신 같은 시모한테 시집올 의사며느리가 세상에 둘씩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 그렇게 자꾸 끼어들다 크게 혼나는 수가 있어요. 내가 할 말이지. 그따구로 개념 없이 행동하다가 인생 시궁창으로 떨어지는 수가 있어. 그리고 차라리 잘 됐네. 당신네 같은 집안에 시집가서 고생하기 전에 이런 식이라는 걸 미리 알게 되어서 이런 걸 조상이 도왔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진짜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지금? 와우, 놀라워라. 한국말 잘 알아듣네. 영 멍충이는 아닌 모양이야. 알았으면 나가요. 그러자 예비시모는 이래서 노가다나 뛰는 건달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때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예비신랑의 한마디가 가관이었어요. 아이씨, 결혼 안 할 거면 연애하는 동안 내가 쓴 돈이나 돌려주던가. 하, 누가 들으면 뭐 대단한 거금이라도 쓴 줄 알겠네. 먹고 떨어져라. 저는 가지고 있던 지폐다발을 정신나간 모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쫓아냈어요. 그 와중에도 주섬주섬 돈을 챙겨가는 정신나간 모자의 꼬라지가 너무도 가짜났고 정말 조상님께 진정 감사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이라는 것을 미리 점지해 주셨으니까요. 결국 파혼을 맞이한 저는 며칠 여행을 다니며 마음을 추스렀어요. 저와 똑같은 상처를 받은 친정 부모님과 함께요. 그 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저는 비로소 결심했어요. 유학을 다시 떠나 중도 휴학하고 돌아왔던 경영학 학위를 취득하기로요. 잘 배우고 잘난 딸이 되어 정신나간 모자 같은 말종들에게 다시는 업신여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 당하는 모습을 부모님께 또 다시 보여드리지 않게요.
그로부터 몇 년 뒤, 유학길에 다시 올랐던 저는 유학을 했었던 대학의 경영학 학위를 취득했어요. 저를 좋게 봐주신 교수님의 소개로 외국에서 좋은 조건으로 일할 기회가 많이 주어졌었지만 저는 귀국을 선택했어요. 외삼촌이 지금도 병원장으로 있는 종합병원이 마침 크게 확장을 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안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와 외삼촌의 병원 경영을 돕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병원 확장차 새 의료진의 면접이 있던 날, 면접장에 들어오던 누군가가 병원장 외삼촌 옆에 앉아있는 저의 얼굴을 보기가 무섭게 고개를 떨구더군요. 면접 시작도 전에 스스로 면접을 포기하겠다며 돌아선 누군가는 다름 아닌 의사 큰며느리였어요. 저는 곧장 그 며느리를 따라 나섰죠. 얘기는 대충 들었어요. 이 바닥 좁잖아요.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쫓겨나다시피 퇴직했다던데 갑자기 무슨 일이래요? 그게 하긴 면접도 포기한 마당에 뭘 숨기겠어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요? 저한테는 막대했어도 의사 큰며느리라고 애지중지했었잖아요. 동서랑 결혼할 뻔했던 둘째 아들 있잖아요. 동서 아닌데. 맞다. 미안해요. 시어머니가 민지 씨랑 결혼할 뻔했던 둘째 아들을 병원 동료 의사랑 자꾸만 붙여놓잖아요. 마마보이 둘째 아들은 신났다고 의사한테 껄떡대고 다니고. 그 인간들 아직도 그런데요. 민지 씨랑 혼담 오가기 전부터 그랬었어요. 네? 둘째 아들도 저 같은 의사랑 결혼시켜서 진짜로 의료계 집안 만들려고 했었다고요. 그러던 중에 민지 씨랑 혼담 오가면서 동료 의사들한테 껄떡대는 건 잠잠해졌었는데 파혼하고 난 뒤로는 다시 극성이었어요. 그 바람에 저는 동료들에게 밉보여서 병원을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게 면접 자진 포기랑은 무슨 상관인데요? 혹시 저를 다시 볼 면목이 없어서요? 다행이에요. 이렇게라도 미안하다는 말 전할 수 있어서. 많이 미안했어요. 시댁 식구들 일로. 그랬어요. 애지중지 떠받들어지는 줄로만 알았던 의사 큰 며느리의 결혼 생활도 정신 나간 시댁 식구들 때문에 가시밭길 그 자체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하러 갔던 날에도 자신이라면 그 집안에 시집가지 않겠다는 조언을 해주었던 거고요. 모든 사연을 알게 된 저는 그녀가 그동안 해왔을 마음고생이 너무 훤한 나머지 쉽사리 위로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싫다니 어쩔 수 없지만 대신 저와 같이 일할 마음이 생겼을 때 기회되면 같이 일해요, 우리. 그리고 있잖아요. 예전에 저한테 해줬던 말 기억해요? 개인적으로는 이 집안에 시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요. 그 조언 지금 돌려줄게요. 저 역시나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못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 집안에 시집간 거 후회하는 마음이 너무 훤하게 보여서요. 힘들어 보여서요. 이혼하고 외로워서 안 되겠다 싶으면 말해요. 그때 친구해 줄게요. 지금도 많이 외로워 보이니까. 지금부터 친구해도 되고요. 그럴까요? 하긴 시댁 인간들이 진상이었지 우리 사이에 악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렇게 대답하며 의사 큰며느리는 처음으로 밝게 웃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정신 나간 예비 시모가 저희 친정집에 또 쳐들어왔어요. 이 정도면 남의 집에 약속도 없이 쳐들어오는 것이 집안 가풍이지 싶을 지경이었고 입만 열면 양아치 타령을 해대더니 정작 양아치는 따로 있구나 싶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정신 나간 예비 시모가 친정집 거실에 배째라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당신의 훌륭한 의사 큰며느리의 입사 지원을 저와 외삼촌이 과거의 악감정으로 인해 부정하게 탈락시켰다면서요. 어디까지나 큰 며느리의 자진 포기였고
저와 외삼촌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야말로 어이가 승천하고 황당한 웃음에 배꼽이 빠져나갈 지경이었죠. 이래서 양아치 같은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본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양아치 짓거리인 줄은 알고 이게 어디서 옳은 말을 잘라먹어? 하여튼 못 배운 티를 꼭 낸다니까. 학벌 들이대볼까? 학위 인증 가능해. 근데 그걸 읽을 수는 있겠어요? 다 영어야. 노가다나 뛰는 애미애비가 어른 앞에서 그따위로 행동하라고 가르치디? 노가다 아니고 건설업. 당신 같은 것들은 꿈도 못 꿀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 그래서 우리 집에 이렇게 뻔질나게 들락거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같은 것들이랑은 차원이 다를 만큼 올바르게 살아온 분들이야. 우리 친정 부모님은 남의 돈을 그냥 가져가려거든 바짝 엎드려서 도와주세요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어디서 내세울 자존심은 다 내세우고 돈도 꽁으로 먹으려 들어요. 돈은 탐나고 자존심은 세우고 싶고. 그거 내가 모를까 봐서? 왜? 우리 집 노가다 집안이라고 하면 뭔가 마음에 좀 위안이 되시나 봐요? 올바른 집안? 웃기고 자빠졌네. 그래, 그렇게 올바른 집안이 남의 집 훌륭하고 귀한 의사며느리 면접을 일부러 탈락시켜? 그때 의사 큰며느리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 종이를 받아든 예비시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고야 말았죠. 이혼소송 접수증이에요. 정식 소장은 곧 송달될 예정이고요. 예, 며느라.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 오늘부로 당신의 큰며느리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의사 큰며느리는 저에게 윙크를 날리더니 그리고 아무리 정신머리가 없더라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오늘 면접 내가 자진 포기한 거예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민지 씨랑 병원장님은 아무 상관없네요. 혹시 협박받았니? 병원장이랍시고 사방팔방 소문내서 앞길 막는다고 했어? 내 이놈의 양아치 집안을 두고 봐라. 국민신문고에 내가 고소고발을 아주. 고소고발은 못할 겁니다. 잘못은 당신네들이 다 했거든요. 당신네들이 둘째 의사며느리 구한답시고 큰며느리 동료들한테 껄떡댄 덕분에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으니까. 알아들어요? 의사 큰며느리 당신들 스스로 없앤 거고 며느리 앞길도 우리 집안이 아니라 당신의 집안이 망쳐놓은 거야. 집착도 그 정도면 병이라고 알아요? 그제야 이혼 소송이 진심임을 깨달은 예비시모가 의사 큰며느리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제발 이혼만은 말아달라면서요. 그 와중에도 의료계 집안을 만들고 싶다는 호소를 해대는 통에 저와 큰며느리는 그저 실소만 터뜨릴 뿐이었죠. 그렇게 잠시 큰며느리가 저에게 미소와 함께 부탁하더라고요. 경찰 좀 불러줄래? 더러운 손이 내 발에 막 닿는 게 너무 역겨워서 감염될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야. 흔쾌히 고개를 끄덕인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예비시모가 나가겠다며 알아서 일어서더라고요. 의료계 집안? 꿈도 크다 정말. 가짜는 본인들 주제도 모르고. 그래, 의사 며느리로 집안 채워놓으면 그게 진짜 의료계 집안이 된다든? 정작 시모의 자식들은 정신병자들인데? 너 두고 봐. 내가 꼭 다른 의사 며느리를 얻어서 반드시 의료계 집안을 만들고야 말 것이야. 들어서 알잖아. 우리 외삼촌이 병원장이다. 이 바닥이 은근히 좁아요. 당신네들 소문나는 거 금방이야.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려고요. 거울 봐. 당신네들 꼬라지 잘 되새겨봐. 그럼 답 딱 나올 거니까. 오랜만에 다시 얼굴 보게 돼서 기분 더러웠고 앞으로는 만나지 맙시다 우리. 저와 친정 부모님과 그리고 의사 큰며느리는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죠. 그렇게 지금 이혼 판결이 나면서 예비시모는 그토록 애지중지 아꼈던 의사 큰며느리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 집안 주제로는 갚을 수도 없는 거액의 위자료 배상 판결에 인생 시궁창에 빠져버린 건 덤이었고요. 예비시모는 그래 놓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이혼남인 첫째 아들, 그리고 저와 결혼할 뻔했던 둘째 아들에게 의사 며느리 자리를 안겨주기 위해 사방팔방 추태를 부리고 다닌다는 풍문이에요. 그래봤자 될 턱이 있겠어요. 가는 데마다 멸시에 천대에 험한 꼴이나 당하며 다니겠죠. 저와 혼담에 오갔던 둘째 아들은 의약품 영업직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의사들에게 껄떡대고 다닌 탓에 영업 실적이 제로가 되어버렸거든요. 아주 속 시원한 일들의 연속이었죠. 외삼촌의 병원 확장 사업을 순조롭게 마친 저는 30대 후반이 된 지금까지도 병원을 훌륭하게 경영해 나가고 있고요. 이혼한 의사 큰며느리, 아니, 제 친구는 저와 같은 병원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녀는 뛰어난 실력과 환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넓은 마음씨까지 가진 뛰어난 의사이며 저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친구랍니다. 파혼과 이혼의 아픔을 겪은 저희 둘. 하지만 그 소란의 끝에서 세상 둘도 없는 친구를 얻게 되었어요. 이런 게 인연 아닐까요? 이렇게 돌아봐도 신기한 인연이에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인연이 옆에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여자입니다. 뿌린 대로 걷는다는 말이 있죠. 저는 이번에 이 말을 절실히 느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게 태어난 아이여서 죽을 고비도 여럿 넘기고 저희 부모님은 저 하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느라 거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제가 9살, 이젠 정말 끝인가 했을 때 기적처럼 심장 공여자가 나타났고 심장 이식을 받아 지금까지 살 수 있었어요. 법적으로 공여자의 정보를 알 수는 없었지만 당시 제 또래 아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고 저와 우리 가족은 모두 제 안에서 뛰고 있는 심장의 주인인 아이 몫까지 열심히 살자고 다짐하며 매사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아빠는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 사업을 열심히 하셨죠. 엄마는 저와 아빠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렇게 행복하던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는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어요. 셋이 살다가 둘이 된 현실은 너무나도 허전하고 슬펐지만 아빠는 어린 저를 위해 슬퍼도 참고 힘들어도 참으며 회사를 키워가셨어요. 저 역시 계속 엄마를 그리워하면 아빠가 슬퍼하실 것 같아 애써 밝은 척을 하며 살았고요. 아빠는 원래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한다거나 다정한 성격은 아니었는데 아빠 혼자 엄마의 자리까지 채우려 노력하다 보니 성격도 다정다감하게 바뀌시더라고요. 자기가 신경 쓰지 않으면 제가 엄마가 없다는 것이 티가 날까봐 그렇게 세심하게 저를 챙겼어요. 서로 상처와 노력을 알고 있는 저와 아빠는 다른 부녀지간보다도 더 애틋했고 서로가 서로를 측은해하며 좋은 얘기는 과장되게 많이, 나쁜 얘기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알아서 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를 배려했었죠. 그렇게 저는 25살에 처음으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저에게 아빠는 술 한 잔을 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사회인이라니 이제는 정말 다 큰 것 같네. 아빠, 20살 지난 지가 언젠데 나는 진작에 다 컸어. 아빠 눈엔 그냥 다 애지. 어떻게든 아빠한테
용돈 받으려고 애교 부리던 애. 근데 이젠 월급 받으니까 아빠한테 애교도 안 부리면 서운해서 어쩌냐? 무슨 그런 걱정을 해. 난 앞으로도 계속 아빠한테 애교 부려서 용돈 탈 거니까. 그런 걱정은 넣어두세요. 신입사원 월급이 얼마나 짠데. 이래서 딸 자식은 다 도둑이라고 하나 보다. 너 그러다 금방 시집 간다고 남자 데리고 오는 거 아니지? 아빠는 너 시집 안 가면 좋겠다. 무슨 아빠가 그래. 다른 아빠들은 딸이 얼른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갔으면 좋겠다고 한다던데. 누가 그래? 이렇게 공들여서 키워놨는데 어떻게 딴 놈한테 줘? 난 싫어. 그런데요. 제가 직장 생활한 지 5년이 지나도록 남자친구 있다는 소리를 하지 않자 아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이렇게 말을 바꾸셨어요. 세상 남자 새끼들이 죄다 눈에 띄었지. 어떻게 내 딸을 못 알아봐? 언제는 시집가지 말라며. 그거야 그때는. 아무튼 너 정말 없어? 아빠가 한번 알아봐. 싫어. 아빠가 골라주는 남자랑 결혼하라고? 그게 싫으면 빨리 좀 데려와 보던가. 아빠는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민망한지 말끝을 흐리셨어요. 사실 저는 만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있었고 타이밍 봐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저렇게 말하니 지금이 기회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말이 있고 며칠 후 슬쩍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럼 얼른 자기한테 소개를 해야지 뭘 뜸을 들이냐며 재촉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희 아빠를 만나게 되었어요. 솔직히 조건이라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 그리 좋은 조건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에 저보다 연봉도 적었거든요. 하지만 저와 성격도 잘 맞고 무엇보다 저희 아빠처럼 다정다감하고 언제나 저를 우선시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았는데 남자친구는 자신이 내세울 조건이 하나도 없다면서 아빠를 만나러 가는 내내 긴장을 엄청 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는 사람을 보지 조건을 보지 않아. 이건 내가 장담해.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아버지도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났으면 하시겠지. 그렇게 남자친구는 걱정을 한가득하고 아빠와 첫 대면을 했고 아빠는 남자친구와 인사를 나누었어요. 기본적인 것들을 물으시며 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눈여겨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물수건부터 물잔까지 저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시더니 혼자 흐뭇하게 웃으시더라고요. 합격이었어요. 나는 다른 건 됐고 우리 딸 내가 사랑했듯 자네가 많이 사랑해주면 나는 무조건 좋네.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훌륭해도 다 의미가 없어. 난 물질적으로 풍족하기보다 마음이 풍족한 사람이 내 사위가 됐으면 좋겠네. 우리 딸이 이렇게 좋아하고 자네가 또 우리 딸을 살뜰히 챙기니 나는 자네가 무조건 좋아. 저희 아빠는 제가 장담했듯 남자친구의 성격과 됨됨이를 높게 평가하셨죠. 저희는 그렇게 1년을 더 만나다 드디어 결혼을 하기 위해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집은 시골에서 작은 하우스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건 미리 알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을 하려 한다고 말씀드리자 예비 시부모님의 얼굴빛이 그리 좋지 않으셨어요. 니들이 알아서 할 수 있으면 모를까? 우리는 신혼집 하나 장만해줄 돈이 없다. 올해도 하우스가 잘 되지 않아서 손해를 보게 생겼거든.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이란 말에 구구절절 사정을 이야기하셨고 저희는 저희끼리 작게 시작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니 금세 예비 시부모님 두 분의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 저 역시 아빠처럼 시댁이 꼭 잘 살아서 누구처럼 아파트 한 채는 사줘야 한다는 생각은 애당초 없었고
그저 인품만 좋으시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때는 시댁에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이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간 저희들은 거의 매일 신혼집으로 사용할 월세집과 전셋집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월세는 보증금에 비해 높은 월세가 부담이고 전셋집은 집이 거의 나오지 않거나 보증금이 너무 세서 엄두가 나지 않아 슬슬 걱정이 되고 있던 찰나 우리가 집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아빠가 신혼집을 해주셨어요. 아빠, 이렇게까지 도움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알아. 그래서 해주는 거야. 힘들면 아빠한테 손 벌릴 법도 한데 니들이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살아.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제가 두고두고 이 은혜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보답은 됐고 내 딸한테 두고두고 잘해. 나한테 보답한다고 생각하고 자네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나 가만 안 있어. 당연하죠. 저 평생 성희한테 잘하고 살 겁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아빠의 도움으로 신혼치고는 꽤 괜찮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내 살림살이도 아빠가 혼수는 여자가 하는 거니 이왕 해주시는 거 다 해주시고 싶다고 하셔서 가구며 가전제품도 가장 좋은 걸로만 했고요. 시작이 이렇다 보니 이젠 남편이 된 남자친구는 자기는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저와 결혼하고 너무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한다며 고마워했어요. 아빠의 바람대로 남편은 고마운 만큼 저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 행복이 계속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렇게 1년 후 저희 아빠가 가난 말기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매일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빠가 아프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아빠는 더 저를 걱정하셨고 남편 또한 제가 계속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이 아까운 시간도 모두 다 허망하게 흘러간다며 최대한 아빠와 함께 있자고 했어요. 아빠, 간이식 같은 것도 있잖아. 내가 할게. 아빠만 살 수 있다면 난 심장이라도 떼줄 수 있어. 땡! 그런 무서운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 심장이 어떤 심장인데 아빠는 우리 귀한 딸 몸에 손 하나 안 댈 거야. 그럼 저라도 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 내 딸이 귀하면 자네도 귀하지. 나는 이제 미련이 없네. 솔직히 해볼 수 있는 건 다 했어. 근데 아니라고 하니 이젠 받아들일 수밖에. 이제 성희한테는 자네가 있으니 난 하늘의 집사람 옆으로 가고 싶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 성희야, 우리 이런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자.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아빠는 우리 딸이랑 사위랑 즐겁게만 있고 싶어. 저희 아빠는 그렇게 계속 괜찮다고, 오히려 이젠 편하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모습이 더 슬퍼서 집에 오면 남편의 품에 안겨 꺼이꺼이 울기만 했어요. 그 와중에 제가 남편에게 또 고마운 것이 있었는데요.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아빠의 회사가 위기를 여럿맞이하게 됐고 또 아빠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업계에 돌면서 경영난을 겪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빠의 회사에 들어가 맨땅에 헤딩하듯 일일이 부딪히며 위기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 아빠의 걱정을 덜어드렸다는 사실이었어요. 딸인 저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저 역시 아빠 못지않게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됐어요. 역시 내가 사람을 아주 잘 봤다는 생각과 동시에 남편이 있어 든든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6개월 후, 호전까지는 아니어도 그럭저럭 버텨나가던 아빠의 병세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셨어요. 얼굴이 까맣게 변하고 복수가 차기 시작하며 저는 원하지 않았지만 아빠와 이별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던 저녁, 아빠는 저와 남편에게 영원한 안녕을 구하셨어요. 아주 편안한 얼굴로요. 저는 그동안 마음의 준비도 하고 나름 무너지지 않으려 대비를 했지만 아빠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은 그런 것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무너져 버렸죠. 급기야 기절해 버렸는데요. 그렇게 깨어나면 또다시 울고 다시 기절하며 아빠의 장례식을 겨우 치러야 했어요. 그 후로 며칠 후 아빠의 변호사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고 아빠의 유언장에 아빠의 회사를 저희 남편에게 물려주고 아빠의 재산은 저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당신이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이 회사 운영에 애를 쓴 것이 회사를 물려주자고 생각하시게 된 경위 같았어요. 어차피 저에게는 물려줘봤자 제가 직접 참여하며 경영할 순 없으니 남편에게 힘을 실어주자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변호사님은 유언장 작성 시 들었던 설명을 저희 부부에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는 회사고 재산이고 귀에 들리지 않았고 그저 이젠 더 이상 아빠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만 떠올라 눈물만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저는 무조건 따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 남편은 저희 아빠의 회사에 대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은 회사 대표가 되어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바쁘게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까지 제 옆에 있기가 어려우니 급기야 우울증까지 걸려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드니 남편에게 회사에 가지 말고 제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자 남편은 몹시 짜증난다는 얼굴로 저에게 날선 소리를 했어요.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알아? 나에게 하루는 누군가한테 한 달 같은 시간이야. 근데 이렇게 고생하는 나한테 자기 곁에 있으라고? 내가 당신 이해해서 아무 말 안 했는데 당신 이 정도면 오바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다른 집 와이프는 남편이 대표면 내조하느라 정신없다는데 당신은 지금 내 앞길을 막을 셈이야? 그렇게 자기 말만 하고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데 그 순간 그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는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회사가 누구 거였는데 저 사람이 저에게 자기 앞을 막을 거냐고 화를 내다니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내 평상시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기에 그래 자기도 지금 회사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보지.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 아마 지금은 후회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합리화했어요. 그 일을 시작으로 남편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주말에는 쉬지. 우리 모처럼 교회로 나갔다 올까? 한가한 소리 하네. 당신은 회사 운영하는 게 쉬는 날이 있을 것 같아?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가뜩이나 정신없어 죽겠는데 왜 당신까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니? 회사 사람들도 나한테 장인이 꽂아준 낙하산이라고 얼마나 뒷말하는지 알아? 난 그런 편견 속에서 어떻게든 회사 키워보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러니 퇴근하고 집에 오기가 싫다. 제가 그런 걸 모르나요? 그래도 저는 남편 머리도 식히고 다시금 잘 지내보려고 했던 말이었거든요. 되려 남편의 그런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연애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제가 우선이었던 사람이었는데 회사 대표가 되고 나서부터 걸핏하면 저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 후 남편과 저는 심리적으로 거리가 생겼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말을 하지 않자 편하다는 듯 저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더라고요. 늦은 퇴근에 그저 집에만 오면 업무인지 뭔지 모르지만 핸드폰만 붙들고 새벽까지 있다가 그대로 소파에서 잠드는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상황은 계속 이렇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저는 참는 것에 이제는 한계를 느껴 그날은 아주 작정을 하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싸움이라도 걸어서 남편의 속내를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12시가 되어갈 즈음 집으로 돌아와 또 핸드폰만 붙들고 있길래 저는 기다렸다는 듯 남편에게 쏘아붙였어요. 당신 요즘 진짜 이상해. 맨날 늦고 핸드폰만 보고 혹시 나 몰래 바람 피우니? 당신 말대로 내가 아빠 돌아가시고 우울증 걸리고 당신 힘든데 100번 이해 못했다고 치자. 근데 당신 변해도 너무 변한 거 아니니? 분명 이유가 있을 거잖아. 나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야겠어. 한가해? 심심하냐? 이 시간에 사람이 퇴근하고 왔으면 나를 좀 안쓰럽게 봐줄 수 없어?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시비 걸고 싶냐고. 이유? 네가 지금 이러는 게 이유다. 사람 얼마나 질게 하는 줄 알아? 언제까지 나한테 대접받을 건데? 넌 공주고 난 뭐 머슴이냐? 계속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 진짜 사람 짜증나게 굴어. 이쯤이면 제가 알던 예전이 거짓인지 지금이 거짓인지 저는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이젠 아빠도 없는데 남편까지 이혼하자고 하니까 정말 세상에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 혼자 떨어져 나온 기분에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남편은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듯 곧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겨버렸어요. 아, 이유라고 하니까 너한테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다. 자기는 나한테 사정고지 다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당신 애 못 갖는 거 나한테 그리고 우리 집에 안 미안하냐? 나도 남잔데 당연히 내 자식 갖고 싶지. 너만 속 편하면 다야? 뭐라고? 내가 결혼 전에 당신한테 이미 말했잖아. 나도 애 갖고 싶어.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산부인과도 계속 다녔다고. 근데 안 되는 걸 나라고 어떡해? 그래서 내가 미리 말했잖아. 당신이 괜찮다고 해서 결혼한 거고 그때는 다 괜찮다고.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이젠 자기 자식이 갖고 싶어? 그래, 갖고 싶어. 나도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내 애가 갖고 싶어. 솔직히 장인어른도 당신 애 못 낳으니까 집이면 혼수 다 해주신 거잖아, 미안해서. 근데 이게 물질적으로 해결이 돼? 난 당신의 그런 뻔뻔함에 질려서 이혼하고 싶은 거야. 이제 궁금증이 좀 풀려?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애 못 낳는 너랑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대. 너만 보면 조상님 볼 면목 없고 너 얼굴도 보기 싫대. 남편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쏟아내고 다시 집을 나갔어요. 저는 남편이 나간 현관문만 멍하니 쳐다보며 이젠 더 이상 남편과 잘 지낼 순 없겠다는 생각이 큰 파도처럼 저를 덮쳐오는 것 같았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평소 애 때문에 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그날 남편은 우발적으로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 일이 있기 훨씬 전부터 저와의 이혼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더군요.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려 아빠의 변호사님을 찾아갔을 때 변호사님은 저에게 합의 이혼을 하는 게 아니었냐며 되려 놀란 얼굴로 저에게 반문하셨어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 인간이 그렇게 말했냐고 저도 모르게 화를 냈죠. 그 길로 연락을 받고 온 남편과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바탕 싸움을 벌여야 했어요. 합의 이혼? 내가 언제 합의했는데? 어제 내가 왜 이혼하고 싶은지 말 다 했잖아. 당신도 할 말 없어서 아무 소리 안 한 거 아니야? 그럼 합의된 거잖아. 무슨 문제 있어? 나 그 집이랑 위자료 당신이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제발 이혼하자. 그래? 원하는 만큼 다 준다고? 그럼 우리 아빠 회사 다시 내놔. 참, 말은 바로 하자. 이제 내 회사야. 당신 아버지가 하던 거래처들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고 이젠 완전히 내 사람들로 굴러가는 내 회사라고. 근데 이걸 당신한테 주면 그냥 망하자는 거지? 오죽하면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줬겠어. 능력 없는 자기 딸한테 줘봤자 망할 거라는 걸 아셨던 거지. 그냥 돈이나 챙겨. 우리 제발 좋게 좋게 끝내자. 솔직히 이거 소송으로 가면 내가 당신한테 받을 게 더 많아.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냐? 당신은 유책 배우자야. 그동안 저한테 자발적으로 잘해줘 놓고 마치 제가 자기를 일방적으로 부려먹었다는 듯 남편은 궤변을 늘어놓았고 악에 바친 저는 이기든 지든 이 싸움을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 변호사님은 지금으로는 제가 불리한 것 같다며 원하는 만큼 돈을 챙겨 그냥 이혼하고
훗날을 생각하자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이혼하게 된 현실 앞에 모든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까지 하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의 한 애견센터에서 파양되었다는 사연을 가진 강아지를 보게 되었어요. 새끼 때는 그렇게 예쁘다고 데려가 놓고 이젠 덩치도 커지고 불편해지니까 이사 간다고 여기 앞에 버리고 간 거 있죠? 사람이 진짜 못됐어요. 에휴, 얘가 뭘 잘못했다고. 불쌍해라. 이젠 컸다고 분양도 안 될 텐데 걱정이네요. 무료 분양한다고 하면 별 이상한 사람들이 꼬일 것 같은데 얘를 어쩌면 좋나. 저는 그때 뭐에 홀린 듯 그 강아지를 분양해 왔어요. 사장님 말대로 무료 분양이면 이 아이 신세가 초라한 것 같아서 100만 원을 주고 데리고 왔죠. 어쩌면 전 그때 파양된 강아지와 제가 똑같은 처지인 것만 같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 길러보는 강아지였는데 뭐든 제일 좋은 걸로 해주고 싶었고, 강아지는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저의 반려견이 되었어요. 행복이는 버림받았던 자신을 제가 데리고 와서 사랑을 줬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듯 항상 제 옆에 살을 붙이고 체온을 나눠줬고, 그 덕분에 마음의 치유가 많이 되었습니다. 인생 뭐 있나? 괜히 쓸데없는 에너지 버리지 말고 아닌 건 잊고 앞으로를 위해 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10억이라는 돈을 합의 이혼 조건으로 받았고, 그 후 제 앞날을 위해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며 반려견 행복이와 오로지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5년이 넘어가는 어느 날, 정말 신기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애견센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급히 행복이를 데리고 센터로 갔는데 행복이와 꼭 닮은, 하지만 많이 노쇠해 보이는 강아지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름이 행복이라고? 내가 너 파양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근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다행이네.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정말 잘 됐다. 행복이의 할머니견이라는 강아지를 데리고 온 그 할머니는 저를 보며 고맙다고 제 손까지 잡아주더라고요. 어쩐 일인지 행복이 할머니라는 강아지는 처음 보는 저에게 다가와 자기 몸을 비비며 친근함을 표시했어요. 너도 고맙지? 얘가 지 손녀를 아가씨가 잘 키워줘서 고마운가 봐요. 저런 행동 우리 손녀하고 오랜만에 보네요. 손녀분이 어디 다른 데 가셨어요? 네, 9살 때 하늘나라로 갔죠. 이 강아지가 지금은 늙고 힘이 없지만 그때 우리 손녀가 이 애를 아주 예뻐했어요. 나한테는 얘가 우리 손녀인데 얘도 늙고 저도 늙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아, 손녀분은 아주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저도 부모님이 모두 손녀분이랑 같은 곳에 갔거든요. 근데 아주 좋은 곳에 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나도 그래요. 마지막까지 새로운 생명을 주고 갔으니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는 기분도 들어요. 우리 손녀는 가고 없지만 우리 손녀의 심장은 어딘가에서 뛰고 있을 거거든요. 처음엔 반대했는데 지금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네? 손녀분이 혹시 심장을 기증하셨나요? 그 후 저는 할머니에게 더는 묻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심장이 제 안에서 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 이상은 서로 모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몸에 부비는 노견 아이를 보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드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 뒤 행복이를 더욱 저에게 온 운명의 아이라 여기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지만 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말이 사업이지 사회사업을 하는 거라. 이익보단 공익이 더 많은 회사였는데 저 역시 누군가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의 삶은 제가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다행히 아빠에게 받은
그리고 전 남편에게 받은 돈이 있으니 거침없이 사업을 전개해 갔어요. 누군가는 뭐 때문에 자기 돈까지 써가며 그런 사업을 하냐고 묻기도 했지만 누군가를 돕기 위한 일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저에겐 뜻밖의 일이 또 벌어졌는데요. 그날은 모처럼 꿀같은 휴가를 맞아 행복이와 한참 늘어지게 자고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워낙 사업 때문에 전화 오는 일이 많아 무심코 전화를 받으니 다신 듣고 싶지 않았던 사람의 목소리가 제 온 정신을 깨웠어요. 나야, 잘 지내?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소름 끼치니까. 미안해.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아니 100까지 다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래, 그때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더라. 해도 될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도 모르는 당신 보고 난 진작부터 알았어. 나 할 말이 아주 많아. 나도 당했어. 속았다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났는데 당신밖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면 안 될까? 안 돼. 난 당신 얼굴 앞으로 살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당신한테 일어나는 일 나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고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아. 끊을게. 그럼 진짜 미안한데 내가 이혼할 때 당신한테 준 10억 돌려줘. 지금 사업이 많이 어려워. 당신 아버지가 일군 회사잖아. 이대로 망하면 당신도 마음 아프지 않아? 당신이 그 10억을 주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돈 당장 돌려줘. 돌려달라고? 정말 어이없다. 당신 말대로 그 회사는 우리 아빠 회사야. 망하게 두진 않을 테니까 기다려. 저는 전화를 끊고 그 길로 변호사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아빠의 회사가 망하게 둘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아빠의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고 했고 그 사이 변호사님은 남편이 저와 이혼 후 재혼한 사업 파트너이자 여자한테 사기를 된통당해 회사 자금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 인간을 회사에서 몰아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얼마의 시간이든 돈이든 상관없으니 그 인간에게서 아빠의 회사를 되찾아올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저는 다신 보기 싫지만 그 인간을 대표직에서 몰아내려 일부러 회사의 부도위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인간을 횡령 비롯한 비리로 대표직을 해임시키고 아빠의 옛 동료들을 다시 모셔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고 악을 쓰는 그 인간 앞에 모습을 나타냈어요. 당신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작당한 거지? 작당? 자기가 자기 발로 회사 돈에 손대고 거짓 계약에 페이퍼 컴퍼니까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해놨으면서 지금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당신이 전에 나한테 말했지? 우리 아빠 회사 이대로 망하게 할 거냐고. 아니, 그럴 수 없어서 이렇게 나선 거야. 당신이 사업을 해?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당신은 돈이 있고 난 경험이 있잖아.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나 반성 많이 했어. 아니, 넌 정신을 덜 차렸어. 그런 소리 네 새 와이프한테 가서 해. 모르긴 몰라도 너보다 내가 사업은 한 수 위일걸? 돈을 번다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사업을 한다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너딴 새끼한테 더 이상 그 자리를 주진 않을 거야. 당장 꺼져. 밖에 경찰들이 너 마중 와왔더라. 잘 가. 야, 김성희, 너 내가 준 10억 당장 내놔.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봐. 우리 아빠가 너 같은 놈한테 준 회사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없었듯 너도 네가 준 돈 나한테서 가져갈 수 없어. 사람도 돈도 지 것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게. 저기요, 외부인 좀 밖으로 내보내 주시겠어요? 제가 임원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그 길로 그 인간은 당신이 직원이라고 뽑아놓은 자들에게 끌려서 회사 밖 경찰에게 인계됐어요. 듣자 하니 그 인간은 재혼했던 여자에게 개인 신용대출까지 최대 한도까지 땡겨져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할 정도로 빈털터리라고 하던데 이쯤 되니 뿌린 대로 걷는다는 옛말이 맞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그 후 회사를 아빠가 가장 믿고 신임한 전 이사이자 아빠의 친구분에게 회사 운영을 부탁드렸어요. 대신 회사 내 중요 회의나 긴밀히 따져봐야 하는 자리엔
꼭 참석하면서 아빠의 뒤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잘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하던 사회사업도 있고 아빠의 회사 일도 있어서 전에 없이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 때문에 행복이가 저만 보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요즘은 정말 중요한 자리가 아니면 행복이를 데리고 출근하기도 해요. 힘들었던 제 곁을 따뜻하게 지켜준 녀석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보다 행복이가 가는 곳마다 인기가 많아져서 제가 행복이를 데리고 다니는 건지 행복이가 저를 데리고 다니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행복이와 산책을 하던 어느 날 행복이로 인해 인연이 된 멋진 남자와 결혼해서 얼마 전엔 예쁜 딸도 낳았답니다. 그거 아세요? 동물도 사람처럼 웃는 얼굴이 있다는 걸. 행복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저도 덩달아 행복한 날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언젠가 하늘의 아빠와 엄마가 제가 궁금해 꿈속에 나타난다면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행복하다고요. 용기도 막 나는 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 그리고 반려견 행복이와 함께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용기 잃지 않고 좋은 일 많이 하며 더 많이 행복해질게요. 여러분도 좋은 일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